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1번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외향성의 감소. 맞지 않나요? 외향성은 감소하고요. 의존성은 증가하죠. 조심성 증가, 가족 내 역할이 감소하고요. 사회적인 관계망도 축소됩니다.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만성질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 뭐죠?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요게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 되겠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운동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인가요?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식품을 섭취한다.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매일 2시간 이상의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한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해서 신체적인 노화를 늦춘다 이것이에요. 3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공생 물어보았습니다. 노년 일자리 제공, 성년 후견 사업 시행, 치매 노인 등록 관리,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 조사,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 뭐죠?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이에요. 공생은요. 입소자가 9명 이내로 받았어요.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려가는 게 바로 공동생활 가정이었죠.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을 제공한다 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2가지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공생이 있다고 했어요. 노인요양이라는 이 4글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입소자가 10명 이상입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이라고 한다면 요양시설이에요. 입소자를 9명까지만 받는 게 공생이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일상적인 가정처럼 9명 정도만 받아서 이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겠어요. 가정환경처럼 공동생활을 한다 해서 친숙한 주거여건과 급식을 제공한다. 장교양급여의 3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죠. 일정 시간 보호하는 거는요. 주야간 보호예요.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건요. 단기 보호죠. 아들이 만약에 해외 출장 일주일 가야 돼요. 5등급 받은 치매 노모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 맡겨야 되잖아요. 단기 보호에 맡기는 거예요. 일정 시간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까지 오는 거 데이케어 센터죠. 우리 간판 많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주야간 보호이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입소자가 9명 이내라면 공생이다. 10명 이상이라면 시설이다.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도서지역, 벽지지역 이렇게 기관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할 때 가족이 대신 요양을 하면 현금을 준다. 특별현금급여예요. 4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복지용구를 제공함. 이것만 보면 사실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복지용구 제공하는 건 뭐죠? 기타 재가급여예요. 재가급여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가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에 대여라고 있어요.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나오면은 기타 재가급여랑 연결하세요. 5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 물어보았습니다. 노인복지관,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노인요양시설. 이거 다 등급 받은 사람이 받는 서비스 아니에요? 그쵸? 노인복지관은 등급 외자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노인복지관은요,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암기 잘 안 되신다고 하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어요. 동네마다 경로당 있잖아요. 그죠? 친목 도모한다, 정보를 교환한다. 노인교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등급 받지 않은 등급 외자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등급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요거는 재가급여고요. 요거는 시설급여죠. 그죠?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의료행위네요.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응급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한다.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를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기면 되겠습니다. 119 빨리 부르면 되겠죠?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이거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흡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다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투약이 뭐예요? 병에 맞는 약을 지어주는 게 투약입니다. 그냥 약을 먹이는 게 투약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 약을 처방해주고 지어주는 게 투약이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투약 의료행위니까 안 되겠죠. 단지 처방받은 약을 먹이는 거. 경구약. 경구가 뭐예요? 입으로 약 먹이는 거. 외용약. 발라주는 거예요. 빨간약 발라주고 소독약 발라주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합니까? 아니죠.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금 20% 내면 끝나요.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상자가 우선입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죠.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어요.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합니까? 종결하면 안 되죠. 그럼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상태 변화 등으로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항상 보고를 해야 돼요. 의료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보고한다. 7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하는 거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활동 서비스야. 어떤 활동?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바로 딱 아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대신해서 공과금을 납부하면 어디서 납부해요? 공과금 은행 갈 수도 있겠죠. 요양보호사가 어디 있어요? 집 밖에 있죠? 활동하러 나갔죠? 대상자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러 나갔죠? 그러면 바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바로 맞추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에 대행, 진짜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외출 시의 동행은요, 말 그대로 동행이에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나갑니다. 은행 갈 수 있죠. 관공서, 병원 갑니다. 일상 업무의 대행, 대상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혼자 나가서 대행해야 하는 거예요. 대행. 약 타올 수 있고요. 은행 역시 갈 수 있죠. 물품 구매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관공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가 활동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자 개인적인 활동을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 있다 하면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서 하는 일이죠.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에 대행이 있다. 집안일 하는 거, 취사, 청소, 정돈, 세탁, 그리고 이 취사, 밥하려면은 장을 봐야 돼요. 장보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물품 구매는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거를 비교하세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구강관리,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 변경, 목욕도움, 화장실 이동 다 몸이 닿아야 되잖아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이런 경우는 신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8번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하면은 바로 신체적인 학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거 국가고시에 3번에 한 번씩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킨다.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면은요. 신체가 고통받아요. 한겨울에 정신 이상한 딸이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기사가 떴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의 신체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른 거예요.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먹지 않아도 될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문제고요. 먹어야 될 기본적인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이런 거를 안 줘도 문제입니다. 신체적인 학대예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세금을 방치했다. 이거 역시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방임하고 조금 헷갈리죠? 단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신체적인 학대와 연결을 해주세요. 단절 하면은 신체적인 학대, 단신 기억하세요. 단절되었다 하면은요, 신체적인 학대랑 연결하세요. 9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의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이 된다. 대처 방법은 신고해야겠죠. 그쵸? 신고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상의한다, 확인한다, 어쩌고 한다. 신고한다가 답입니다. 신고 안 하면 벌금 얼마 내죠? 500만 원 내요. 어디에 신고해? 112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기관,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이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확인 개입하고 사례관리 절차 지원을 한다. 10번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단호하게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한다. 시설에 입소시킨다. 큰 소리로 훈계한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요거 정답이죠.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아니 뭐 신체 접촉을 하는데 어떻게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항상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요. 단호하게 거부한다. 분명하게 의사 표현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뭔가 부적합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는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11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 보험급여는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다. 이 사업장이 부도났어도 폐업했어도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가 없다. 산재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해고할 수가 있다. 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 받을 권리 3년이나 5년간은 유효하다.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한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간 유효하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했죠? 보험급여는 조수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가 아니라 세금이 없다고 했어요.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좀 쉬운 문제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겠어요.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죠. 대상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 것까지 다 해주세요. 수용하면 되겠어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사실 실제로는 받아도 되는데 원칙으로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정중하게 거절해야겠죠.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보수교육과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업윤리 문제 80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 꼭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요양보호사는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복장, 외모 관리 해야겠죠. 항상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말이 계속 바뀔 뿐, 계속 지식을 습득한다, 공부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방문 일정이 변경됐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대상자가 집에 없다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기고 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 유지한다.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이 비밀 누설했을 때 2의 벌칙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어 즉시 보고한다.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면 신고하거나 보고한다.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시행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항상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야겠어요.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놔서 오늘은 절대로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놔서 속상하셨구나. 그럼 오늘은 자르지 않고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런 게 답이 됩니다.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드릴까요? 요게 그나마 낫다는 거. 오늘은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강요하지 마세요. 시설에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일단 자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안 자르면서 머리를 정리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드릴까요? 이렇게요.
이 바람직한 공감은요, 상대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요약을 해가지고 반영해서 다시 반복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대상자가 말한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아, 머리 남자처럼 잘라놔서 속상하셨구나. 오늘은 그럼 자르지 않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머리핀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답이 맨날 이렇게 바뀌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답을 할 수가 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좀 대리 처방 좀 받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안 되는 건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고요. 타 기관의 요구를 의뢰해서는 안 돼요. 항상 본인이 다니는 센터장과 상의를 하겠죠.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안 되고요.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마음대로 투약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습니다. 1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좀 안타깝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면제해주고 싶죠. 마음은.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휠체어 대신 보조 보행차를 사서 준다. 뭐죠, 여러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줘야겠죠. 복지용구 구매 알선은 안 되고 정보 제공만 해준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면 안 돼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도 안 돼요. 추가로 너무 많이 부담시켜서도 안 되죠.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판매는 아니죠. 대여 알선 안 되고 그냥 정보 제공만 한다고 했어요. 16번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관리법 1번 손상 부위 압박 손상 부위 내리기, 손상 부위 스트레칭, 고주파 요법, 전기관선 요법. 정답이요. 손상 부위를 압박하는 게 손목이 삐었을 때 부종이 생기지 않게 하는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손상 부위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붙지가 않습니다. 손상 부위 스트레칭, 손상 부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고주파 요법, 전기관선 요법. 우리가 뭐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손상 부위를 압박한다. 근골격계 질환 초기에 6단계가 있어요. 휴식이 좋다. 또 냉찜질. 초반에는 붓기 때문에 냉찜질을 한 3일 정도 합니다. 만성적인 관절염은 당연히 따뜻한 찜질이 좋겠지만요. 손상 부위를 압박해서 부종을 조절한다. 압박 붕대를 이용한다. 압박이라는 게 이 부종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고요. 아픈 부위를 고정시켜준다. 그리고 약물을 투여한다. 이건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 되겠죠. 17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변이 묻은 하의는 소각한다. 혈액에 묻은 침구는 삶은 후 찬물에 담근다.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한다. 분비물이 묻은 침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요거 정답이죠. 재사용할 카테터는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는다. 일회용이 아니고 재사용할 거면은요. 항상 물에 담가서 씻죠. 대변 묻은 하의는 소각하는 게 아니라 배설물 묻은 우리나 물건은 따로 세탁한다 또는 별도 세탁한다. 혈액이나 체액은요. 찬물로 먼저 닦아야 그게 빠지죠. 그리고 나서 더운 물로 헹구던지 비누칠해서 닦으면 되겠습니다.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척하는 건가요? 역시나 별도로 따로 세척하면 되는데 소독용 알코올로 세척하는 건 아니다. 분비물이 묻은 침구 함께 세탁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따로 세탁하면 되겠습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선모 운동의 감소. 이거 맞지 않나요? 선모 운동의 감소. 기침 반사가 저하되고 선모 운동이 감소하죠? 기침 반사의 저하, 선모 운동의 감소. 선모 운동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 속에 뭐가 있어요? 코털이 있습니다. 유해 물질을 차단해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선모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역할이 감소해서 아무래도 더 필터링이 안 된다. 기관지 내 분비물은 더 많아집니다. 노인 되면은요, 가래도 많고요, 콧물도 많아요. 그래서 분비물이 증가돼서 호흡기 감염 또는 흡인성 폐렴이 많이 생긴다. 폐활량이 감소됐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스 교환이 잘 안 된다. 기침 반사가 증가되면 좋은데 저하되죠. 신체적인 건 다 나빠진다고 했죠. 기침 반사가 증가돼야 막 기침을 해서 몸에 안 좋은 분비물을 밖으로 빼내는데 기침도 시원치가 않다. 호흡근의 근력이 감소되죠. 다 위축되고 순환량도 감소된다. 19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위궤양입니다. 그냥 핵심을 기억하세요.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이에요. 만성 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요. 대상자를 어떻게 도울까요? 심호흡을 제한한다.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호흡곤란 시 앙하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게 하는 거 좋아요. 심호흡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심호흡하고 기침하게 시키고요. 음식을 뜨겁게 하면은 자극 때문에 더 기침이 납니다. 또 창문을 열어서 찬 공기, 뜨겁게 더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이 나니까 피하고요. 호흡이 곤란하다면 상체를 무조건 올리는 자세를 취해줘야 돼요. 21번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관상동맥 하면은요 심장하고 연결이 돼요. 심장이 아픈 거는 두통, 흉통, 요통, 신경통, 하복부 통증 뭘까요? 심장이 아픈 건 흉통이에요, 흉통. 그쵸?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맥 경화증의 증상이 뭐가 있어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관상동맥 질환으로 흉통이 있고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 했어요. 동맥 경화증은요, 동맥 안쪽이 딱딱하게 경화되는 것입니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왜? 혈액 흐름이 안 되고 혈관벽이 굳어지니까. 그래서 흉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22번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에 압력이 차 있습니다. 살이 많이 쪘을 수 있겠어요. 변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수분을 제한한다. 기침을 하게 한다. 기침하면 더 압력 생긴다.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그래야 복압성 요실금 안 생긴다 했죠. 줄넘기, 카페인 더 안 좋다.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게 좋다.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하면 소변이 더 나온다. 살 빼라, 체중 조절해라, 비만 관리해라. 그러면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에게 좋다고 했어요.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 체중 조절해라, 살 빼라, 또 고혈압 대상자 체중 조절해라, 살 빼라 그랬습니다. 항상 수분을 먹어라 했어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 간, 심신, 갑부. 요 5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갑산성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요. 23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외선 차단, 저체중 유지, 체중 부하 운동의 제한, 항혈전제 장기 복용, 비타민 D 함유 음식의 섭취. 골다공증 하면은 비타민 D 많이 먹거나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한다. 뼈와 근육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이게 바로 걷기죠. 비타민 D 병원 가면은 3개월치 주사를 놔줘요. 2만 원에서 3, 4만 원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 주사로 좋습니다. 저는 약 대신에 그냥 주사 3달에 한 번씩 맞아요. 24번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뭔가 상태가 안 좋고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걷기 일단 즐기니까 아니야.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걸으니까 아니야.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걷긴 걸어.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체위 변경 안 되면은 욕창 바로 체위 변경하고 연결되잖아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의 대상자. 나머지는 다 산책하는데 하나만 체위 변경이 어려운 장애 대상자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겠죠. 욕창은 왜 생겨요?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되어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삐쩍 마른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더 안 생긴다. 뚱뚱한 사람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욕창에는 오히려 마른 사람이 더 나쁘고 뚱뚱한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누워 있거나 뭔가 체위 변경이 안 되거나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요실금, 변실금이 있어. 맨날 칙칙해. 미생물이 번식하겠죠. 습기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되겠죠. 침대에서 잡아 끌다가 피부가 벗겨진 게 붉어지면서 욕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위 변경할 때 절대 끌어온다, 끈다 이러면 무조건 답이 틀립니다. 도넛 베개 하나요, 안 하나요? 절대로 도넛 베개 하지 않아요. 욕창 환자에게는요. 치질 환자에게 하는 거예요.
25번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특징적인 증상은 여러분 손해하면은요 무조건 균형 감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 실조증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감정 조절 못한다,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말의 내용 이해 못한다,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자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손해는 무조건 균형하고 연결을 하세요. 균형하면은 손해이다. 뇌졸중 증상 뭐 있어요? 마비가 오죠. 언어장애, 연하곤란, 의식장애, 어지럼증이 온다 그랬어요.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죠. 손해가 손상됐다 하면은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서서 샤워하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운동실조증이 있다, 손해가 망가졌다 하면은 욕조에 앉아서 목욕시켜야 됩니다. 운동실조증은요,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못 잡는 게 바로 운동실조증이에요. 손해하면은요, 균형 못 잡는 거, 운동실조증 이렇게 바로 연결하세요. 26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감각기계입니다.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나요? 민감성이 둔감해진다. 뭔가 통증, 아픈 거는 많이 느끼는데 민감성은 감소돼서 둔하다.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하진 않죠. 더 안 들리니까.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한다.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하지 않죠. 파남보 구별 못해요. 파란색, 남색, 보라색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눈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못 듣습니다. 동공 지름의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곳을 좋아한다. 지름이 감소해서 빛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동공 지름이 줄어들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동공의 지름. 동공이 뭐예요, 여러분? 요 안에 요 동그라미, 요 눈이 요거 동공 아닙니까? 동공 지름이 쭈그라드니까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부심은 증가하고 빛 수능이 어렵다. 27번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배변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잇몸에 맞는 의치를 띈 대상자,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뭐 다 멀쩡한 거잖아요. 이게 제일 뭔가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되겠네요. 인지기능을 상실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죠. 먹는 문제도 있고요. 옷도 잘 못 입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영양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28번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기초대사량은 감소한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찝니다.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해서 당뇨병이 많이 오죠. 갑상생 호르몬이 감소해요. 분비량이 감소한다. 뇌하수체 크기의 증가. 뇌하수체나 부신 등은 변화가 별로 크지가 않다. 그냥 뭐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게 있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갑상선 분비 호르몬, 당 대사는 다 감소한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 사실 이거 암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인민감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니까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당뇨병이 생길 수 있겠죠. 그쵸? 공복 시에 혈당 수치는 증가해요. 공복 시에 혈당이 상승한다. 포도당의 대사 능력은 감소한다. 다 나쁜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감소하고 갑상생 호르몬도 감소하고 뇌하수체 크기는 뭐 동일하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인민감. 29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취침 전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X표 그으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한다. 현재의 운동 수준을 평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복용 약물을 확인하고 운동해야지 약을 중단하면 안 되죠. 강도가 높은 동작이 아니라 개인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낮은 동작부터,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올려야겠죠. 레벨업 시켜야겠죠.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금한다고 했어요. 뭐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순간 겹질리고 부러지고 다칩니다.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 너무 늦게까지 집중하는 일도 좋지 않다고 했어요. 30번 노인 수면의 특성, 수면량이 증가한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요거 맞지 않습니까? 그쵸? 수면 양이 줄어들어요. 수면 중에 자주 깹니다. 수면의 질이 높지가 않아요. 낮에 졸음을 덜 느끼는 게 아니라 낮에 계속 졸려요. 밤에 못 자니까.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리죠. 낮에 자면 또 밤에 잠이 안 와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정형외과에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뭐 여기저기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기도 하지만요. 수면제 처방 진짜 많이 받으러 오십니다. 수면제 처방, 그리고 뭐 허리 협착증 약 받으러, 또는 이 관절 아파가지고 염증 약 받으러, 그리고 뇌 영양제 정말 많이 처방 받으러 오십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요. 잠이 잘 안 옵니다. 수면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겠죠? 카페인 좀 피하는 게 좋겠어요. 특히나 오후에는요.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하면 꿀잠을 못 잡니다. 늦게까지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면은요, 뇌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이 안 온다고 하고요. 너무 배고프면 잠 안 오죠. 그럼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고요.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로 공복을 달래준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낮에 활동하는 게 좋겠다.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뭐예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이렇게 그냥 바로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년 맞아야 되는 거 뭐죠? 독감, 인플루엔자. 10년마다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뭐 요양원이나 양로원 가야 된다. 폐렴구균, 대상포진 한 번 정도는 맞으면 좋겠어요. 32번, 요양보호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서비스의 비용을 결정해요? 시설장의 직무평가?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를 측정?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설명,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업무 보고를 해서 뭔가 대상자가 어디가 아파,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협력을 한다. 요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는 이유는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로 인해서 후유증을 적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뇌졸중 전조 증상이 왔는데 보고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빨리 혈전 녹이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남아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뭐 중풍 걸려가지고 뇌졸중 걸려서 사지마비 될 뻔했는데 많이 좋아졌어. 그게 바로 이 업무 보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요.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왜 기록하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기관의 예산평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우리가 기록을 하라고 해야 뭔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요. 내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 법적으로 문제 발생되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과 표준화에 기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대상자 기호에 맞춰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요양보호사 일을 이제 그만두게 돼서 새로운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 해줘야 돼요. 그동안 기록한 걸로 이 대상자 요런 연속적인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 표준화에 기여한다.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서비스 받을 수 있겠어요. 그쵸? 뭐 다른 거는 다 답이 아니네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활동을 입증한다.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과 표준화에 기여한다는 거.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에서 타협에 해당하는 것은 타협이 진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내가 죽어야 해? 분노에 찼죠?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우울이고요.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라는 말이 나오면 수용해요. 우리 손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타협이죠.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 가야겠어. 부정입니다. 임종의 5단계, 부분협, 우수. 이 각각의 단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순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또는 협상, 우울, 수용이에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부정하는 거죠.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분노가 차오르다가요. 타협합니다. 우리 막내딸 시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울, 더 이상 말하지 않죠? 수용,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 그냥 죽어야겠다. 나는 지쳤어. 이런 단계가 임종 적응의 5단계예요. 35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의료행위죠.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줘서 얼굴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해주죠. 튜브 제거하는 거 의료행위예요. 간호사에게 보고하십시오. 눈을 감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솜이나 거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줬어요. 어깨까지만 시트를 덮었어요. 얼굴은 덮지 않았습니다. 대상자가 있는 방에 조명을 끄는 게 아니라 조명은 차분하게, 죽고 나면은 차분하게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어깨와 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색 변화를 방지해준다.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기적이 되죠. 죽고 나면은 패드를 대줬어요. 36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문제가 생기면 중지하고 보고한다죠. 비관을 잠근다.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비관이 꼬여있는지 확인한다.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 뭐죠? 비관을 잠근 후에 보고한다. 이게 더 정확한 답인데요. 비관을 잠근다. 틀린 건 없어요. 침대 머리는요, 더 높여줘야겠죠. 영양액을 주입했어요. 30분 정도 앉아있게 합니다. 우리 밥 먹고 바로 눕지 않잖아요. 그죠?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하지 않아요. 뭔가 입으로 주입하지 않습니다. 비관이 꼬여있는지 확인한다. 구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뭔가 꼬여있는지 확인한다. 이 부분 우리 익숙해서 헷갈리죠. 뭐가 꼬여있는지 확인하죠? 소변줄. 소변줄이 꺾여있거나 눌려있거나 꼬여있으면 소변이 안 빠져서 배가 아프거나 방광이 팽만하잖아요. 비관이 아니라 소변줄이 꼬여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이 하나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영양액은 우리 몸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니까요. 그죠? 항상 영양액, 수액, 수혈받을 때 링거액은 다 우리 몸보다 위에 있다. 하지만 우리 몸보다 유일하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소변 주머니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정답 4번이죠?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하면 식욕이 증진되겠죠. 먹음직스러우니까요. 그쵸? 감칠맛 나는 단 음식을 위주로 준비하면은 단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생겨요.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요 정도 괜찮습니다. 밥 먹기 전에 입안을 헹구는 건요. 구강 건조를 막고 식욕을 증진하는 좋은 행동입니다.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또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식초, 겨자, 후추, 파마늘, 참깨 등을 사용한다. 이런 걸 왜 사용하지?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입니다. 소금 대신에 조금 새콤 또 매콤한 것들을 집어넣는다. 싱겁게 먹어라 이거예요. 우리 경관 영양에서 중요한 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설사나 탈수를 유발하죠. 또 코에다 집어넣으니까 코에다 윤활제를 발라준다.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침대 머리를 높인다. 영양액 주입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영양액은 항상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비관이 빠졌어. 요양보호사가 밀어넣으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가 이 비관을 빼도 안 됩니다. 잠근 후에 보고하는 거예요. 38번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 삼키게 한다. 가루약을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요게 답이죠. 바늘이 없는 주사기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요 바늘 빼고요. 1cc, 2cc, 3cc 정확하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숟가락에다가 물하고 가루약을 섞어서 먹일 수가 있다. 39번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우리 안약 어디다 넣습니까? 우리 뭐 시험을 떠나서 눈 아래 요 중앙쯤에 넣잖아요. 그런데 중앙에 답이 없어.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바깥쪽입니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답이 마가 되었습니다. 다 중앙에 넣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찍어도 꼭 라를 찍으시더라고요. 맨날 평소에 눈 중앙 아래 넣는데 이게 어디야? 아래 결막낭 또는 하안검
중앙이나 외축으로 1, 2cm 높이에서 넣는다 이거예요. 중앙이나 외축으로 넣는 겁니다.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안약에 코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 흡수되라 해서 비루관을 눌러주는 거예요. 40번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이거 35회에 국가고시에도 나왔었거든요.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국가고시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문제 은행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피멍이 들기 때문에 비비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낮에는 기저귀를 쥐어준다.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평소 배변 습관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덮어준다. 항상 덮어주고 벗기는 거죠? 배변을 실수한다고 음식을 줄이면 안 되겠어요.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배변 실수를 할 때는 규칙적으로 배변 훈련을 해준다. 이게 답입니다. 변기를 대어준다 또는 배변 훈련을 해준다. 이런 답을 찾으셔야 돼요. 42번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이거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맞죠? 열고 닫기 편하도록 이렇게 막대형으로 합니다. 이 동그랗게 하지 않아요.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아래쪽에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환하게 24시간 밝아야 되는 것은 화장실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간을 좋게 한다. 바닥에 뭘 두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화장실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안정적인 신발이 좋죠. 넘어지지 않게요.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놓는다. 이거 아닌가요? 맞죠? 항상 건강한 쪽에다가 이동변기든 휠체어든 되어주고요.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하는 게 아니라 같게 하라고 했어요.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앉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닿아야 안정적인 자세가 돼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배설 즉시 그때그때 처치한다. 그때그때 처리한다. 44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하는 이유는 피부를 보호하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욕창 예방을 위해서이다.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소변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유치 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소변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놓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 4번 아니에요? 그쵸?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에 오도록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소변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소변주머니요. 유치 도뇨관은 항상 열어놓는다. 또 소변주머니의 배출구는 다 닫아놔야겠죠. 유치 도뇨관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하나가 꽂으면요 한 2주 써요. 소변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놓고 보행할 필요 없어요. 항상 들고 갑니다. 몸보다 아래에 놓는다. 유치 도뇨관 방광보다 낮게 아랫배보다 낮게 놓는다. 높게 놨을 때는 몸에 역류가 돼서 감염의 원인이 되니까요.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유치 도뇨관 꽂았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살피죠. 꼬여 있는지 눌려 있는지 꺾여 있는지 또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금기사항이 없다고 한다면요.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취침 전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전체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가 뭐예요? 퐁퐁이에요. 우리 밥그릇도 퐁퐁으로 닦아가지고 밥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틀니 세정제가 없으면요. 퐁퐁으로 닦아도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하면은 쪼그라듭니다. 이 의치, 틀니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돼요.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건조되면 안 됩니다. 찬물에 담가서 보관하고요. 취침 전에는 의치를 세척해서 다시 끼워주는 게 아니라 빼고 자죠? 왜? 잇몸 압박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콘택터 렌즈도 빼고 자잖아요. 눈 숨 쉬라고요. 그쵸?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 먼저 빼주는 게 아니라 위부터 끼고 위부터 뺍니다. 아시겠죠? 의치 윗니부터 끼고요. 윗니부터 빼요. 또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정제로 닦을 수가 있습니다. 찬물에 닦아도 되고요. 미온수로 닦아도 되지만 뜨거운 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찬물에 보관한다. 분실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의치 삽입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군다. 47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거꾸로 아닙니까? 두피 관리를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거울을 제공해서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이게 맞죠?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하면 거꾸로잖아요. 두피 쪽에서 모발 쪽으로 빗질을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면 좋겠죠. 요양보호사 기호가 아니라 대상자 기호에 따라서 엉켰을 때는요. 물을 묻혀서 빗질을 하지 무조건 잘라내지 않죠? 48번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 우리 목욕할 때 추우면 어떡합니까? 수시로 그냥 물 좀 버주지 않아요? 그쵸? 창문을 열어서 습기를 제거한다. 아유 추워.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준다. 요거 아니에요. 그래야 체온 유지되죠. 그죠?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수건으로 닦아야죠. 목욕물의 온도는 50도 이상 너무 높죠. 40도 전후가 좋다.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주는 게 아니라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으라 그랬어요. 이 손끝에서 이 팔 쪽으로, 발끝에서 종아리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끝에서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49번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법은. 이 문제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정답은요.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션에서 말한 정답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사실 혈압약을 먹이고 목욕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중지하고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욕은 미룬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단 중단한다. 혈압약 복용하게 하고 목욕시킨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반신욕을 하게 한다.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이동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다 목욕을 시킨다잖아요. 아무리 약을 먹였더라 하더라도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하면은 그 행동을 바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하면 되죠. 혈압약을 복용하게 했는데 혈압이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욕을 미루고 혈압약은 먹여야겠죠.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벗건 기억하시면 되죠. 벗건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이죠. 그리고 왼쪽이 나중이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른쪽, 머리, 왼쪽. 이게 정답이 1번이네요. 그죠? 벗건 쓰시고요. 만약에 입히는 순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입, 마, 건 적어놓고요. 마비된 쪽 어디예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마비됐어. 그럼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야.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머리, 오른쪽. 요게 입히는 순서 입마건이다. 벗기는 순서는 벗건이다. 요렇게 글씨를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항상 벗건, 입마건 두 개 왼쪽 오른쪽 쓰고요. 중간에 머리 또는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된다. 옷 갈아입히기 볼게요.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벗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그리고 마비된 쪽.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눕히는 방법은. 둘이서요. 상체, 하체 지지하고요. 하나, 둘, 셋 하고 위로 올리면 되겠어요. 상체와 하체,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이건 틀린 거 없죠. 팔과 다리를 잡고 올린다, 잡아 당긴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욕창 생깁니다.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목하고 무릎 밑은 좀 너무 엄하잖아요. 목 밑을 지지하는 것은 사지마비 대상자입니다.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잡는다는 표현 틀려요.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잡는다, 당긴다 이런 말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상체 하나, 하체 하나를 지지하고 올린다. 어깨와 대퇴 밑 이렇게 보기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체위 변경,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다고 하면요. 양쪽 팔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올리고요. 한쪽이라도 건강하다고 하면 한쪽이라도 난간을 잡게 합니다.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요. 요양보호사 양쪽에 하나씩 서가지고요. 어깨랑 등 밑이랑 또는 허리나 엉덩이 지지해서 하나 둘 셋 해서 머리 쪽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이 부위가 지정된 건 아니에요. 상체는 보통 어깨나 등 밑이라고 하고요. 하체는 보통 허벅지나 엉덩이 또는 허리 정도 되겠습니다.
52번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약간 뒤쪽에 놓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요, 내 발이 뒤쪽으로 이렇게 와야지 일어날 때 편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해보세요.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 일어나져요.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에 오게 한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에 오게 하고 다 끝나면은 상체를 펴게 한다.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은 가라다나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맞네요. 발목을 뒤쪽에 놓게 하고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얼굴이 앞쪽에 오게 하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일으켜 세우기, 옆에서 일으켜 세우기 문제 진짜 잘 나오잖아요. 일단 앞에서 일으켜 세울 때는요, 마비된 쪽 지지를 하면서 이 마비된 쪽 다리를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지지를 하면서 허리를 붙잡고 일으킵니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 어깨를 요양보호사가 지탱하면서 펴주기도 하죠. 옆에서 일으켜 세우기, 대상자의 양발을 조금 뒤쪽에 놓고 마비된 발 뒤에다가 요양보호사가 발을 대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이 허벅지 짚으면서 허리 부축하면서 일어납니다.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앉았을 때가 다리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없잖아요. 요 길이에 맞게 지금 조절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요게 지금 길어져야 되겠죠? 다밖에 없네요. 이 다리 받침에서 여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이게 맨 첫 번째 아닌가요? 그쵸?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항상 대상자 앞에 서거나 하고 나서요,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야 팔이 꺾이지 않으니까요. 이건 그냥 두 번째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맨 마지막에 편안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동시키는 게 세 번째겠죠? 대상자 앞에 쓰고요.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꺾이지 않게.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키고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가다 나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건강한 다리 힘을 줘 이동하게 한다. 이거 맨 마지막 아닙니까? 그쵸?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항상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중에서 뭐가 두 번째일까요?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잠금 장치 잠그고 대상자 발 바닥에 내려놓게 하고 대상자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 잡게 한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지탱해주면서 이동하게 한다. 요 순서겠네요. 정답은요. 라다나가 정답 5번입니다. 항상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순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다 모르더라도요. 잠금장치가 1번이지. 그러면 라가 맨 첫 번째야. 다 제껴지지 않습니까? 요거네. 맨 마지막에 이동하게 한다. 그럼 가가 맨 마지막이야. 요것만 알아도 답이 딱 나와요. 그쵸?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잠금 장치를 잠근다. 비스듬히 대준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 지지해주고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한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이거 뭐죠? 쿠션 아니에요? 지지하는 쿠션.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으면 좋겠죠? 맞네요.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으면은 살이 자꾸 닿아가지고 피부가 손상되겠죠? 감춰져 있어야 한다.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소독할 수 있는 거 좋아요. 변색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된다.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에요. 요렇게 그림이 나오고요. 이건 뭐냐? 그러면 쿠션 자세 변환 용구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 재질은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된다. 지퍼는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된다. 커버를 분리 세척 소독할 수 있고 변색되지 않아야 된다. 표면이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하나요?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가락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4번이 가장 근접하죠?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에다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아닙니까? 그쵸?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손톱 밑까지 씻는다. 요거 괜찮고요. 액체 비누가 더 좋아요. 일회용식 이렇게 눌러서 쓸 수 있으니까요.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하다.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빨아서 써야겠죠. 손 씻는 방법 여러분 요 6단계를 한번 해보세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손에서 떼국물이 나옵니다. 일단 물 좀 묻힌 다음에요. 액체 비누 거품을 냅니다. 손바닥을 마주보고 문질러요. 손바닥을 마주보고 문지르고요. 손등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깍지 끼고요. 두 손을 모아가지고 쓱쓱 싹싹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톱 밑까지 닦아줍니다. 우리 손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은 손톱 밑이라고 해요. 58번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세척?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4번이 답이겠네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게 뭐 세척이고 물로 하는 게 아니겠죠? 닦는 거겠죠?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콘센트에서 플러그 뺄 때는 똑바로 빼야지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는 꽂지 않아요. 불나죠?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일단 중단하고 확인을 합니다. 물 뿌리면 뭐 더 난리 나겠죠? 59번 재가 대상자에게 낙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경사가 만만한 출입로,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한쪽 의자가 놓인 현관,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요거 아닙니까? 캄캄하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높죠. 경사가 만만하니까 안 넘어져요. 손잡이가 설치됐으니까 좋죠. LED 조명 환해서 좋아요. 한쪽에 의자가 놓여있으니까 신발 신을 때 서서 꼬꾸라치지 않고 앉아서 신을 수 있으니까 낙상 발생 위험이 적다. 낮에 암막 커튼 쳐져 있으면은 대낮에도 넘어지겠네요.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기,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는 스펀지가 더 좋다.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는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냄새나는 밀폐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5번이네요.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행주로 닦지 말라 그랬잖아요. 건조되도록 지그재그 어긋나게 엎어놓는다는 거.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거는 나중에 닦으라 그랬잖아요.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하고 맨 마지막에 후라이팬. 설거지하는 순서 일단 컵 놓고 수저 놓고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맨 마지막에 기름기 많은 후라이팬이라는 거. 위생적인 거는 스폰지형이에요? 그물형이에요? 그물형이다. 그물형이 물이 더 잘 빠져서 미생물이 덜 생긴다.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 부으면 깨집니다. 자체적으로 좀 식혀줘야지 찬물에 담그면 금이 가요. 61번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닦는다.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요거 아니에요? 그쵸? 양변기 물 때는 식초를 묻혀서 닦는다. 이게 뭐 물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 식초를 묻혀서 닦으려고 해도 이게 변기 안에 물도 있고 냄새도 나서 이게 청소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냥 유한낙스가 더 낫지 않을까요?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여름철에는 제습기, 습기를 제거하는 게 자습기예요. 겨울철에는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준다.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또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하지 않고 항상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한다. 막 먼지 날리면서 청소하면은요, 노인은 호흡기 면역 능력이 저하돼 있어서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은 방향제로 뭐 일시방편적으로 합니까? 우리 몸에서 냄새 나면 향수 뿌려요? 씻어야겠죠. 식초를 수세미에 살짝 묻혀서 닦아낸 후 물로 헹군다.
62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신분증 있으면 되겠죠.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이거 뭐 나쁜 답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판단하나요?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에게 처리하게 한다.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주는 건 나쁘지 않고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가지고 은행 가나요?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을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또 요양보호사 판단해서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에 시행한다. 업무 처리 결과가 불만족하다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불만족해서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한다.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는 병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63번 재가 침해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현관 출입구는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엔 작은 깔개를 둔다.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 2번 아닌가요?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왜요? 침해 대상자가 계단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굴러떨어집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문을 달아놓으면은요 되돌아가잖아요. 특히 야간에 굴러떨어지지 않으니까 계단 이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줍니다. 밑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요. 침대는 벽에 붙여놔야 그 침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침대 아래에 두꺼운 요를 깔아서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덜 다치게 합니다.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를 설치하면 거기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붙이던지 유리라고 써붙여서 유리라는 걸 알게 해야 되고요. 바닥에 뭔가 놓으면은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코드, 양탄자, 깔개를 두지 않는다는 거. 방에 큰 거울을 두면 침해 대상자는 거울 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은 웬만하면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하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침해 반복 행동이죠. 반주 어떻게 해요? 주의를 환기합니다. 거짓말은 안 해요.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보라고 한다. 종용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현실을 인지시켜주는 거 괜찮죠?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이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이 진압력 장애가 많잖아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줘야 돼요. 지금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우러 가요.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어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해 줍니다. 65번 침해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양은 똑같이 조절해 준다. 이게 답 아닌가요?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서 제공한다.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요겁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뭔가 포만감만 주고 양은 적당하게 먹이는 거예요.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이게 뭐 입맛이 있어갖고 먹는 거겠습니까? 이게 잘 느끼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폭식을 하는 거겠죠? 과식할 때는 그릇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음식 섭취 관련 치매 문제 행동.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전에 드셨네요? 하면서 밥그릇을 보여준다. 식사하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면은 보고해야겠어요. 66번 침해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침해 배회 행동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있어준다. 요게 답 아니겠어요?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3번이 답입니다. 출입이 가능한 창문을 잠궈야 돼요. 왜? 집 밖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 실종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안전문자에 뭐 진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노원 78세, 뭐 빨간 티, 청바지 뭐 이렇게 그런 문자 많이 와요. 치매 노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이 가능한 창문을 잠근다, 문을 잘 잠가준다,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잖아요. 차라리 집 안에서 배회하라고 배회 코스까지 만들어줍니다. 함께 있어주죠. 그리고 차라리 같이 산책할까요? 이 정도 괜찮고요. 야간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실내 조명을 환하게 켜줍니다. 밤이 아니다라는 거 안정을 주고 밤이 아니라고 연출해주는 거예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못 이룬다 하면은요, 일단 신체적인 욕구 먼저 확인해야겠죠. 기저귀를 채운다,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따뜻한 홍차 제공한다,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신체적인 욕구 확인한다, 스스로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신체적인 욕구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대소변이 묻었는지, 회음부에 상처가 있는지. 기저귀는 최후에 보릅니다. 껐적하면 기저귀 채우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조명은 더 환하게 하죠. 홍차는 카페인 때문에 잠이 더 안 오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줄을 몰라요. 치매 대상자가 그 인지 능력이 안 됩니다. 68번 거울만 보면 욕설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 거울을 가려줘야 돼요. 치매 거울망상이잖아요. 거울을 보면 함께 욕을 한다.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욕이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보지 않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이유를 물어본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왜? 라고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반복 상기시켜주니까 왜? 라고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치매 의심, 망각, 환각 시에는요,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설득하지 말아요. 물건을 잊어버렸다 하면은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 잊어버렸어? 설득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훈계하지 마세요. 대상자가 도둑 지킨다고 맨날 방에 있어. 위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망상이 심하면요, 대상자 안심시켜야죠. 의료진에게 보고합니다. 6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친다. 파괴적인 행동, 난폭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쁜 꿈을 꾸었어요? 물어봅니까? 함께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쐰다. 나쁘지 않죠.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함께 나가서 바람 쐬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맞네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죠.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지하고 쉬게 하고 다른 자극은 주지 않고요.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라기보다는 방을 바꿔서 아주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낫다. 7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함께 있어준다. 이거는 다 답이 맞습니다.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어준다. 석양 증후군.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어준다. 소일거리를 준다. 또 산책을 한다.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을 하고 조명을 밝게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입혀주거나 어디 불편한지 확인하면 되겠죠.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더워서 벗을 수도 있겠구나. 벗은 채로 다시 잠자게 한다. 스스로 체온을 재어서 열이 났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요?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더워서 나왔는데도 덥다는 말을 못해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또는 단호하게 제지한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할 사항은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쵸? 또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아서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를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거 좋죠? 그래야 대상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니까요. 73번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문제 안 봐도 답이 나와요. 끊어주세요. 안 될까요? 보군요. 안쓰럽네요. 통화해요. 4번 아니에요? 그쵸?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계속하고 노인이 기다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가 안쓰럽네요. 전화 빨리 끊고 어르신 케어해라. 이 얘기죠?
나 전달법 여러분 이거 잘 아시고 계시죠? 아유, 내가 마음이 안 좋네요. 걱정돼요. 그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그 바쁠때기 많으니까 물 좀 버주세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이거예요.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이러면은 딱 나옵니다. 왜 그림판을 보여줘요? 이해를 못하니까.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시각장애, 행동장애, 판단력장애, 진압력장애, 공간지각능. 판단력이 안 되고 이해력이 안 되는 경우에 그림판을 보여줍니다. 이해력장애자, 판단력장애자 바로 그냥 그림판 보고 이렇게 연결하세요. 7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그러면 요양보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눌러봐야 되겠죠?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배를 짚으면 여기가 아프세요?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기요? 누르면서 어렵게 대답하지 않고 yes or no로 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쉽게 질문을 하는 게 좋죠.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12시 반이니까 점심 식사할까요? 지금 4시니까 좀 출출하시니까 간식 먹을까요?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 쓰세요.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그쵸? 말도 하고 바디랭귀지도 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마주 봅니다.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죠.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눈높이를 맞춘다.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을 피하나요? 항상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미소 짓거나 손잡기 괜찮죠.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항상 앞에서 다가갑니다. 77번.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 목에 떡 걸렸어. 숨 못 쉬어. 이거 아닙니까?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등 두들기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리게 한다.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뭐예요? 뒤에서 끌어안고 쿡쿡쿡 올리는 거. 요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하임리히법이다 하면은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요. 대상자 뒤에서 이 복부와 이 배꼽과 명치 중간을요. 후상봉으로 쿡쿡쿡 밀어 올립니다. 의식이 없으면요. 똑바로 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같은 부위를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30대 2는 뭐예요? 심폐소생술이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러 올리는 거. 이거는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 유지하는 자세고요. 하임리히법은요.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쿡쿡쿡쿡, 의식이 없을 때는 똑바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하면은 여러분 뭐 기억나셔야 되죠? 경련시. 경련시에는 고개를 옆으로 해요. 심폐소생술일 때는 고개를 똑바로 턱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고개를 옆으로가 아니죠. 78번.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서 출혈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 위로 올려야겠죠. 비눗물로 씻겨요? 마사지 해줘요? 지혈제 막 투약하면 안 되죠.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그면 피가 더 나죠.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요거 틀린 방법 아닙니다. 장갑 착용, 거즈 압박 괜찮죠? 압박한다. 몸 위로 팔을 올려준다. 뭐 압박붕대 감는다. 이런 것들 다 답이에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요. 멸근 겨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한다. 뭐 좋은 답입니다. 그리고 붓지 않도록 뭐 액세서리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빼어준다. 그 정도가 되겠어요.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패드 붙이는 위치 뭐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우리 안전벨트 조수석에서 요렇게 매잖아요. 그죠? 정답 2번입니다. 요거 국가고시 진짜 많이 나와요. 오른쪽 빗장뼈. 대상자에게 오른쪽이고 우리 눈에는 왼쪽이에요. 그리고 왼쪽 중간 겨드랑이 젖꼭지 아래 요겁니다. 80번.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한 경우는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이거 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최근 약이죠. 최근 약. 하심제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약 처방이 바뀌었을 때는 최신 처방약 먹이고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이게 맞죠. 약은 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뭐 다른 거랑 먹으면은 약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 철 좀 들어라의 C. 철분제는요.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를 함께 마십니다. 그래야 흡수가 잘 되니까요. 약 복용을 잊었을 때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요. 또 그 다음 먹어야 될 시간에 더 가까우면은 그냥
점프해서 그 다음 시간에 먹습니다. 칼슘제는요,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배부를 때 먹어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한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